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노모 TV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정치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네, 댓글로 응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치에 빠져서 댓글을 제가 좀 소개를 잘 못해드리는데 제가 자주 보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부쇼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오늘도 역시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일주일 만에 뵙는데 그쵸? 지금 시간이 그리우시죠? 보고 싶었나 봐요. 예, 뭐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시간이라는 게 보고 싶은 사람 그 기다리는 시간 네네네. 늦게 가고 그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저는 그렇다고. 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원래 짝사랑 힘들어요. 지금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3,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아마 그 기준을 50억으로 그냥 상향, 그러니까 원래대로 기준안을 유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근데 원래 기존의 그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원래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낮아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런 기준 때문에 결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장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처음에 정부 막 시작을 했을 때 뭐 코스피 5천 간다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을 줘놓고는 그거와 역행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혀가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직 뭐 발표는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상. 내일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몰라보게 상승했어요.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의 중위값인가요? 그게 뭐 14억이라 그러더라고요. 12억에서 13억 정도 하죠. 그 정도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의 한 종목 주식만 갖고 있으면 내가 대주주고 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제일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세 기준 보편적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많이 하면서 어제 보니까 미국 3대 지수도 최고치 다 기록했더라고요.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야 그거 갖고 그럼 주식 안 하고 뭐 하고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신호 하나에 집중하거든요. 그럼요. 그 시그널. 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뭐 50억으로 다시 복귀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뭐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 그런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전직도 기자셨잖아요. 경제 기자셨잖아요. 우리 저 한국경제 TV에 계셨지만 저도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저 애널리스트 따라잡기라는 책과 책도 내셨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이거 2023년에 나온 건데 당시에 애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텍스트였어요. 그 유명한 책. 처음 들어보겠는데 주식시장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번에 미국 주식 사시고 저한테 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야죠. 이거 잘 산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셨습니다. 미국 주식만 합니다. 그죠? 미국 주식은 22% 양도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저 지금 세금 뭐 300만 원인가 내라고 저 계산 나왔더라고.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한 게 약 1,500 정도를 뭐 어때요? 이익 실현이 미국 주식은 괜찮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괜히 이해 충돌이니 뭐 하지만 그 미국 주식을 시작해 갖고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네. 아니 미국을 막 두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을 두드네. 일단 어쨌든 저는 미국 몇 주식 가지 투자하고 지점이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양도소득세 그 50억 대주주 기준 이거를 10억으로 낮추는 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사실은 변동성을 좀 늘리는 일이고 연말에 아예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전부터 작년부터 금투세를 세율을 좀 낮춰서라도 출발하는 게 맞다. 대신 증권거래소를 낮추고 이게 맞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선거 전국에서 여야가 둘 다 금투세를 없애는 것으로 갔죠. 일단 세금 깎아주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금투세를 하기로 한 걸 안 한 거죠. 그래놓고서는 그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에만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주식시장을 돌리겠다. 저는 이 방향 맞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금투세를 없애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세제를 낮춘다는 건 제가 찬성인데 갑자기 대주주 기준을 올려요. 근데 이번에 그냥 50억 기준으로 간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거였는데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게 가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 지점에서 정부가 좀 영리한 게 하나가 있었다. 뭐냐면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해봐야 연간 들어오는 맞아요. 민주당 정치회계에서 판단하는 게 약 2천억 정도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지금 다시 올렸거든요. 이게 연간 2조 원이에요. 이 돈을 누가 내냐? 투자자들이 내요. 사실은 대주주들이 다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증권거래소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비율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돈을 버는 거죠. 몰래 아주 작은 소액을 모든 거래에서 빼가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연간 2조 원씩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대주주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이 지점은 빠져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작게 빠지니까 잘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 세금 문제 그러니까 뭐 대주주면은 일단 10억으로 하면은 많이 팔게 되거든요. 사실 연말에. 예,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만 올라가죠.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팔게 되면 사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래세를 비롯해서 이 보유세와 거래세 과연 어디를 더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문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꽤 큰 문제이긴 한데 양쪽을 다 세게 걷어버리니까 예. 이게 좀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코스피 5천 세대 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결정은 굉장히 좀 잘하신 거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결과가 좀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 내일 발표로 인해서 잘 되고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오르면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죠. 예. 제가 경제신문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주식이 오르면 집에 들어갈 때 수박이라도 한 통 사갖고 가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예. 집값이 오르면 그 이른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웰스 이펙트. 내 자산이 증가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거. 주식시장은 확실해요. 그날 상한가 치면 야 오늘 한우 먹자 이렇게 가는데 집값 올랐다고 해갖고 야 오늘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은 네. 제가 못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우 말고 샤인머스켓 요거는 디저트로 한우 먹고 그렇죠. 디저트로. 야 샤인머스켓 디저트로 먹으면 주식 오른다니죠. 사실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 오늘 아니겠습니까? 올랐으니까 이거 한 사서 색깔도 너무 드세요. 좋아요. 네, 고당도 이게 보니까 알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큰 샤인머스켓을 처음 보거든요. 야, 알 하나에 이만합니다. 예, 거의 제 눈보다도 더 클 정도로 샤인머스켓 알이 엄청 큽니다. 그야말로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2.5kg을 29,900원에 판매하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잖아요. 샤인머스켓 자체가. 근데 2.5kg에 29,900원 상당히 저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마트에서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은데. 뭐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요. 뭐 1kg에 2, 3만 원 하지 않나요? 네. 예, 저희 아들도 좋아해서. 저는 샤인머스켓 처음 나왔을 때 한 3, 4년 전인가요? 회사 근처에서 누가 팔길래 먹다가 네네네. 도대체 이 과일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샤인머스켓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매치가 안 됐어요. 왜 영어 이름 이상하게 샤인머스켓이지? 네. 근데 이렇게 맛있고 비싼 음식이구나. 그거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데 29,900원에 아까 2.5kg요? 이건 대단한 거죠. 네. 사실 저희 옛날에 이거 청포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요? 이게 청포도요? 아니야. 청포도 아니죠. 이제 이거는 품종을 개량한 품종이 다른 거. 거예요. 품종 개량한 네, 거고 맞아요. 요새는 오히려 그냥 저 포도를 구하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이게 포도요? 포도보다 이게 워낙 상품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포도만
파는 그런 경우가 또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아는 최대 고급스러운 과일이에요. 사실 이게 이름이 산딸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못 팔아요. 왠지 느낌이 고급스럽잖아요. 샤인머스켓. 제가 이거 29,90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우리 박 소장님은 5일 동안 금연하시면은 이거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3일분이에요. 3일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정보를 주시면서 요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면은 5분의 1 금거북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또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광고 제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비 사건이죠. 이야기가 이번 주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고 지난주도 계속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도부가 사퇴를 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흐름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국 지금 전 대표 때문에 사실은 강 대변인이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그거에 대한 당의 어떤 조치의 미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의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인터뷰를 한 거고. 이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일이 마무리가 되지 그렇죠. 않고 수면 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뭐 감옥에 있었고 자기는 당원도 아니었고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또 가요. 예. 막상 사면돼서 나왔을 때는 어떤 책임 있는 가장 최대 주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지도부를 다 밀어내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안 대고 지도부를 교체하고 자기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지금 빠르게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마치 이용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오히려 이게 막 약간 좀 만들어낸 것처럼 네네네. 당 대표를 위한 그런 것처럼 구석이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은 다른 제3의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든지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일단 그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예. 그거에 대한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란에 책임 소재가 없어요. 누구가 이런 문제에서 뭘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당내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를 했으니 우리 이 정도에서 책임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와 거기에 있는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 책임에 있는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당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 어떤 이런 것들을 그 판단하고 제재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혁신이나 개혁안을 얘기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사과도 하고요. 하고요. 그게 되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들만 총사퇴를 해서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리를 내주고 비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네.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은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안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그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신생 정당이에요. 사실 개혁신당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걸 보면 예. 비슷하잖아요. 한 3개월 준비해 갖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저야 막 이게 아니 그 개혁신당은- 국회의원 의석수도 많은 데인데 그게 되면 좋지 않아요? 아니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고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는 이제 본인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은 개인 정당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혁신당도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저는 이준석 정당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바는 급조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잖아요. 네. 사실 이분이 명시적 그 가해자 그룹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명시적인 가해자는 아닌데 피해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가해 그룹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와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듯이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거 자체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조국 대표 왜 그러면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인물이 없죠, 특별히. 이 조국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셈인데 저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거절해야 제가 된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외부 사람으로 일단 이 사안을 수습한 후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는 복귀 수순. 아니 근데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조국이 예.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 다시 추천하라 니네들이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거절한다 이런. 아니 좀 약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예 그렇죠. 추천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의총에서 결정된 건데 물론 당무위를 거치고 조국 전 대표가 받아들여야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최악의 결정을 계속 지금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다. 네.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도부가 첫 번째 지도부가 왜 사퇴를 했어요? 성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령탑을 조국 전 대표에게 준다? 자, 그럼 이 과정에 조국 전 대표는 책임이 없었냐? 본인은 나는 수감 중이어서 그리고 편지를 뭐 어떤 얘기를 그런 들었지만 말을 했죠. 예. 여기에 의견을 내는 건 당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적 절차에 부적절하고 판단해서 안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조국의 당이에요. 아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황현희 앵커가 당을 만들었는데 네. 현희혁신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황현희에 다 깐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프로그램 그렇게 할수 지분이 있죠.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조국이란 말도 사실은 뭐 국기에 대한 맹세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때 빼고는 사실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오래전에 빼고는. 그렇죠. 근데 굳이 조국혁신당 넣은 건 조국 전 대표의 사실상 1인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수감돼 있어서 당원의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난 책임이 없다. 내가 끼어들 팀이 없었다라고 한 건 무책임한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면돼서 나온 다음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간다? 이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왜 나왔냐? 뭐 저는 그게 일각에서는 궁금해요. 왜냐면요. 6대 6로 갈렸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총 과정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추정컨대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도덕적 크게 보면 도덕적 해결하는 것 같은 건데 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떨어져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회의 과정은 자, 이 조국 혁신당이 당을 만든 뒤에 최대의 위기를 겪었는데 조국 대표로 계속 뭉쳐서 해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혹시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못 맡으면 반조국 세력이 뭉쳐날 기회가 만들어진다. 아, 찬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의견 수렴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냐보다도 조국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면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조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그 당의 중심 어떻게 보면 뭐 실권 그걸 잃으냐 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경륜이나 내공이 부족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좀 그렇죠. 부족하다. 정치인의 정치적 내공과 사실 정책적 내공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쌓아야 되는 건데 덜컥 이 어려운 문제를 맡겼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를 만약 아끼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맡겨서도 안 돼요. 부담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해결 못할 겁니다. 근데 네네. 되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저는 문제는? 예. 조국 이 비대위원장 맡을 것 같아요.
아 맡을 것 같다고 네. 보십니까? 내일 결정 난다는 거잖아요. 네. 내일인가요? 금요일.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주도적으로 귀를 듣겠다. 해결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공감 능력이 일단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명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과 관련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그 자리가 비워졌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여기를 내가 장악하는 데에 굉장히 자기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지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소통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조국 전 대표 정도 되면 이거 위원들이 그 얘기할 때 6명이 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야, 그럼 너 이렇게 해서 그쵸. 그 비대위원장 나 추천하고 나 갈게. 그리고 나 사진 귀 올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상관없이 맡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맡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두 분도? 맡아서는 안 되지만 네. 맡을 거예요. 저도- 그게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말씀도 맞는 것 자체가 내공이 부족한 것이다.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현실론을 이유로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지금 약간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6명 딱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6명은 이른바 자강파 조국 없이도 조국 혁신당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명은 조국파.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조국 대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어쩌면 복화수를 얘기한 거죠.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서 의원총회에서 이거 조국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국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김최고님이 저도 그렇게 네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내공이 부족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2달 뒤에 수능인데 킬러 문항이 나왔는데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문제만 처음부터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망치잖아요. 지금 그런 거라고 봐요.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수학 1등급이 아닌데 왜 킬러 문장부터 풀고 있냐. 저기 좀 1, 2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앞부분에 제일 마지막부터 풀고 그런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저는 거의 이거 최악의 사진인데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성비 피해자가 당의 처리 과정에 환멸을 느끼고 탈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리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이냐. 근데 제가 조국 대표보다는 어리지만 약간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꼰대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되게 희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조국 전 대표가 내공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예.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선한 사람인데 저런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킬러 문항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참다가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면서 나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역시 그 문제 자체도 해결이 안 됐었고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맞아요. 광폭 행보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모든 언론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일은 당연히 뒤처지는 거고 이 관심이 없어지는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그 처리는 미흡하고 심지어 처리를 잘 못했던 그 분께서 비대위원장까지 되려고 한다.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이건 평가는 뭐 시청자분들께 맡겨야겠죠. 조국 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 8월 15일 석방돼서 0시에 나왔잖아요. 네.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일단락 된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가 뭐가 있냐면 8월 31일인가요? 최강욱 의원이 조국혁신당 그 연수에서 강연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정확한 워딩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조국 대표 뭐 이렇게 수감돼 있었고 이런데 이 사소한 문제로 당이 시끌시끌 이렇게 사소한 나와요. 문제라는 게 참 큰 어딩이죠. 그렇죠. 예, 그 큰 아주- 실수였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 뭐냐면 당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이 아닌 최광욱 전 의원도 성비 처리 과정 문제로 당내에서 시끌시끌하다. 사실 저희는 몰랐죠. 그 정도. 저희도 사실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그게 시끌시끌한 거를 당 밖에 있는 의원도 알아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모르고 있고 해결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카츠슈님, 예, 영어로 KATSU님께서 1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황현희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이 지금 진행 중이죠, 국회에서. 네, 네, 네.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지금 라이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10시부터 때문에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거의 제가 마무리 됐겠죠. 보니까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하나요? 원내대표 연설하면 대략 한 30분 정도 안 하나요? 30분 정도 하나요? 어저께 정청래 이제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를 한 방에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들어준 자리. 그러니까 드디어 악수를 했잖아요. 악수를 하고 야 그래도 저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사람으로 인정해 주나 그런데 장동욱 대표가 마늘이랑 쑥 먹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저렇게 좀 이렇게 국회가 여야가 이제 대화가 좀 되는구나. 야 우리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100일도 안 되는데 저런 모습을 연출해 내는구나.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괜찮다.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어제 바로 그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 해산 심판 대상될 수 있다. 빨리 사과하고 잘못된 점 인정해라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판이 하루 만에 엎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본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네네네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입장이시니까. 상대로 자꾸만 내란 정당 해산한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니까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을 뛰고 있는 후보인지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8월 강성 발언이다. 2일로 네. 8월 2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168석의 거대 여당의 당 대표가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여전히 이 보이는 언행은 그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본인의 강성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그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의원일 때, 그러니까 대표 전일 때 했던 발언보다는 약간 순화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정당들 해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 해산 심판하겠습니다. 옛날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고 약간 순화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던데 예. 정청래가 정청래 나왔다, 정청래 예. 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개구리가 되면 개구리의 수영법을 배워야 돼요. 올챙이의 영법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올챙이 때문에 팔다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올챙이 때는 꼬리를 흔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없어진 꼬리를 갖고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성체가 된 개구리가 아직도 올챙이적 생각해갖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영원히 개구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의 그 던진 메시지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계속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좀 무서운. 무섭다고요? 일들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꼭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반공, 뭐 친일 청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란 청산. 그러니까 그 누구나 반대하기 어려운 말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각종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넣는 도구들을 넣어서 이거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누가 내란 청산하는 걸 반대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친일 청산, 뭐 이거 당연히 반대하기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마치 지금 검찰 개혁 이거 똑같아요. 검찰 개혁 그래 개혁을 해야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개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분이 제가 어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제 사실 그 연설하신 내용 중에 협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거의 이제 공격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송원석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발언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 프레임에 대해서 자기가 저항하는 내용밖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정치라는 게 서로 어떤 협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저기서는 압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서로 지금 어떤 프레임 싸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네. 같이 협치해 나가서 뭐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뭐. 나온다든가 그런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네. 지금 저렇게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보시죠. 뭐 약간 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당 해산집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무서우셨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어떤 그 선동적 문구와 가치를 표방하면서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숨겨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 저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마치 옛날에 괴벨스가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정치 선동 같았다.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평소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예를 들어서 뭐 악수도 하지 않겠다, 또는 내란 특별재판부, 정당 해산 심판 정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다 반대거든요. 그다음에 정청래식의 검찰 개혁 방향도 저는 반대예요. 네네. 그런데 어제 메시지는 저는 할만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을 쭉 뜯어봤는데 사실은 핵심은 물론 억양이나 정청래 대표 얼굴, 뭐 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전달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여기에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헌법 정신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해서 동학, 뭐 인내천 사상부터 동학, 3.1운동, 그 다음에 해방 이후로 넘어와서는 뭐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까지 얘기해서 헌법은 국민들의 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불법 계엄을 한 거를 어떻게 군인을 동원해서 피를 엄청나게 흘릴 수도 있는 사건을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어떻게 두둔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저는 그거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일부 구구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지도부 중에도 있지만 구구 세력들이 내란을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불법 비상계엄은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두둔하기도 하고 또 그걸 저지른 사람이 다시 반탄이란 게 그 얘기예요. 그 저지른 사람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박성태 소장님 말씀대로 예. 실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이제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 내란이란 뭐 말을 넣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계엄이라는 거 잘못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시면 됩니다라고까지만 얘기했으면 상관없지만. 예. 정당 해산 심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당신들 당할 그쵸. 수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한 거는 좀 너무 좀 선을 넘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거는 들거든요. 아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네. 물론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불법 비상계엄 세력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있겠다고 그럼요. 생각하지만 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나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건 반대인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늘상 써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그럴지도 모릅니다라고 어미를 살짝 흐렸지만 네. 썼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잘 쓴다면 그렇게 내란과는 절연하십시오라고 하고 뒤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검찰 개혁이랄지 정부 조직법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협치 대화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란 26번이라는 말, 그다음에 전날 악수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더 주목받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본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미리 연설문을 이제 만들어서 그 네. 보고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아예 처음 연설문을 만들 때부터 그 말은 안 넣은 거 아니에요? 협치에 대한 저는 얘기는? 안 넣었다고 봐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건 못한 거죠. 만약 제가 그 메시지 담당이었다면 그것도 넣었을 거예요. 근데 메시지 자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세력들이 너무 떠들어대니까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반탄이나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이 각각의 두 개의 주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탄은 말도 안 되는 이건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좀 욕하고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을 두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 메시지를 강조하다가
기술적으로는 잘못됐죠. 그거는 이제 물론 연설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다고 봐요. 네. 근데 한번 환기시키는 것, 이건 내라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환기시키는 메시지 그 자체가 정도까지는 괜찮았다. 괜찮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이제 손홍석 원내대표가 연설했는데 역시 멘트가 세게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 100일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 어지럽힌 시간이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이것도 이거 왜 이럴 거 왜 만났어요? 이럴 거면 그 대통령이랑 같이 왜 만나서 왜 여야가 만나서 합의하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하루 만에 다 뒤집을 거면 이틀 만에. 예. 대표는 네. 이게 저 보좌진 가운데 이제 메시지만 전담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 대표실에는 메시지 비서관을 한 2급 정도는 초해 줄 거예요. 2급 당 정도. 대표는 다 있죠. 메시지 전담이. 그분에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네. 본인 쓰지 않잖아요. 야, 나는 이런 게 담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거예요. 그럼 협치라는 거, 야 협치 무슨 협치냐, 그거 내란 정당 해산한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 원고라는 게. 가이드를 줬을 것이다. 당연하죠. 네, 무조건 줬다. 그리고 오늘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그 우리 당 교섭단체 연설 네. 이렇게 쭉 한번 방송 오기 전에 봤거든요. 몇 멘트가 개의 세요. 키워드를 네. 정리해봤습니다. 뭐 아까 독재 어리석은 얘기도 군주가 나오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네. 이게 혼용무도라는 겁니다. 혼용무도. 네. 이게 아마 삼국지에서 유비의 아들 유선이 이 혼용무도한 그 왕으로 평가돼요. 이 굉장히 어지럽게 했다. 그다음에 일당 독재, 네. 그다음에 정치 보복, 재정 파탄, 방송 장악. 제가 생각한 이 5개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우리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네.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뽑혔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검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돼요. 이런 상황에서 협치 무슨 협치입니까? 말로는 협치하지만 구조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원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다 만나서 악수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유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다 바꾼 겁니까? 아니면은 어제 세게 나왔을까? 우리도 그냥 세게 가 이렇게 된 겁니까? 원래 이 메시지가 정해진 아니 겁니까?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뀌진 않습니까? 지난 100일에 대한 잘 평가가 몰라가지고 아마 그런 건. 예. 그리고 야당은 원래 야당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는 네.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의 발언을 합니다. 세게 얘기하긴 하죠. 예. 2021년인가요? 그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때 엄청났죠. 원내대표 예. 교섭단체에서 그건 제가 생각에 굉장히 명연설이었어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그때 아마 그래서 보기 드물게 원내대표 연설 그로는 보기 드물게 언론사 유튜브에서도 막 몇백만 회 조회수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뭐 세게 했죠. 네. 예. 대북 정책과 관련한 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거, 내로남불, 조국 이런 거를 한 40분, 50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일보 유튜브인가 거기서 한 300~400만 회로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 전날 8일 날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만났지만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역대 지금까지 여야 정회담이 한 번 만나고 다음부터 우리 진짜 친하게 지내자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며칠은 갔잖아요. 그래도. 근데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사실. 바로 하루 만에 그냥 네. 원래 그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예 대화도 단절됐는데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정도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인데 그럴 때 만나서 일단 여야가 대치가 심할 때 한 번 만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풀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현안이 있을 때 그런 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 만나서 그때는 당연히 뭐 거기서 치고받고 멱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 한 단초를 만들었다는 정도지 그렇게 해서 정치가 복원되는 경우는 사실 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추석 기성기를 들을 수 있겠다.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또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3대 개혁 완수를 추석 전에 다 하겠다라 뭐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지는데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여기에 민주당이 관여할지 안 할지를 두고 좀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좀 이견이 있었다.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미 인식한 상태예요. 네, 혹시 좀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랑? 그런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자신의 어떤 아젠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적 자산.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추석 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자기가 가져가서 네. 내가 검찰청을 폐지시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위헌 논란이 일단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여러 번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검찰청은 없어졌지. 이게 공소청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소청장이 그럼 그 검찰총장이야 거기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공소청장이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라고 하게 되면 그 공소청에서 기소한 것들이 과연 적법한 기소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사법 시스템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속도 조절을 하자는 하자는 거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견이 있으니까 검찰 개혁에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질까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그래서 이제 뭐 언쟁이 크게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뭐 언론 기사가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내부 내에서는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이견이 이견이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프레임을 짠 게 저거잖아요. 여의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이제 용산 대통령 뭐 이렇게 좀 나누고 가서 약간 둘이 약간 좀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사이를 약간 좀 벌려놓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그 이른바 이관계 아닙니까? 예. 뭐 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가운데 하나가 이관계예요. 예. 저는 이관계가 뭐 어휘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이관계로 흔들릴 정도의 사이라면 그 사이라면 그 이미 자체적으로도 두터운 사이가 불가능한 아니다. 그 불가능한 사이가 연출됐다고 봐야겠죠. 저는 여하튼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하고 조금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근데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정치도 오래 했고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이런 거 얘기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금 정치적으로 좀 졌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과거에 야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왕년에 말이야 너 내가 삼선할 때 너 뭐 공천 달라고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 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동영 대통령 후보 도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논쟁이 정상적인 논쟁이 되게 어려운데 그럴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불편해한다. 이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에서의 그 여야 대표 만났을 때의 멘트도 내가 사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중도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뭔가 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견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설전이라고 처음에 나왔었는데 뭐 설전이 몇 데시벨부터 설전이냐 이건 없잖아요 규정이. 예. 누가 우리한테 들리면 설전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일단 주먹이 나갔으면 육탄전이 되는 것이고 주먹이 안 나갔으니까 설전이 되겠죠. 네네. 근데 설전이 그냥 얘기를 나눈 거야. 이거와 설전. 그건 받는 사람에 따라서 있는 거고. 근데 감정적인 대응들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지금 뭐 민주당 당내에 이견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쪽이랑 이제 뭔가
부딪히는 건가요? 어떻게 대통령하고도 부딪히죠. 대통령하고도 직접 제가 한 2주 전쯤에 민주당의 네. 모 중진 의원이 통화하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 개혁 법안 관련돼서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달라서 욕을 뒤지게 먹었잖아요. 검찰에 포섭됐다는 얘기까지 듣고. 근데 한 중진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성호 장관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 대통령 메시지다. 뜻이다. 그 며칠 전에 사실은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했고 네. 김민석 총리가 또 기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루 이틀 사이에 동일한 메시지로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핵심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여권 중진이 그냥 대놓고 혹시 모를까 봐 대통령의 뜻이야. 그럼 그분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라는 거죠. 정성호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의 뜻이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으니 그런 것들을 좀 알리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 뭐 그래도. 근데 그걸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모르겠어요. 네. 다 알죠. 저도 아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거기에 볼 텐데 대통령의 뜻임을 명확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전 아까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메시지는 맞다고 하지만 예를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분노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검찰을 무지 싫어합니다. 네. 그거는 저는 애초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검사와의 대화. 비극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는 부채의식 민주당 지지층의 부채의식이 많습니다. 검사와의 사이가 안 좋았죠. 예,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 부채의식에서 나와서 검찰은 무조건 개혁되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한데 민주당의 지도부 또 몇몇 강성원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뭐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검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같이 돼 있죠. 하지만 지도부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민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렇죠. 매년 예. 교통사고로 2,5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예전에 4,000명, 5,000명이 넘었어요. 중앙분리대나 안전벨트, 차량의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확 줄은 겁니다. 자 그러면 2,500명이 매년 사망하면 자동차를 없애요? 자동차가 왜 필요하냐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럼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중앙 이제 특수수사가 필요하냐 이건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직 수사 역량이 안 되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원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뺏는다. 자 검찰이 권력에 예를 들어서 사냥개 노릇을 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저는 그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잘못했죠. 고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해야 될 일도 뺏는 게 맞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자 검찰이 그동안 정권에 그래도 나름 개기고 해서 어느 정도 권력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도 완전히 망가진 건데 자 중수청을 만들면 그러면 또는 경찰의 어떤 권력 수사 이분들은 그러면 권력이 독립적으로 할 거냐? 저는 훨씬 취약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런 고민들을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린 오야 참 진짜 좋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 쟤 수박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샤인머스커스로 불러주세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야, 쟤 안 되겠다. 다시 부르지 마라. 이번에 박희승 의원이 네. 얘기했잖아요. 화제가 정말 됐잖아. 내란 재판부. 야, 이거 박희승 의원 다음에 거기 비례대표입니까? 지역구 의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희승 의원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걸로 저는 다음번에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곽상원 의원도 네. 그 김어준 씨에 김어준 대한 그 얘기를 얘기했다가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가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가 아 이동형 작가가 얘기했던 것 같다.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면
마음이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한테 많이 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산술적으로 전 그렇게 봐요. 네. 원래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의 뜻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라는 건 민주당 지지층 차에서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 정도의 비율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승리했잖아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확히 따르면 당원들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 있는 권리당 115만인데 이분들은 정청래식 개혁을 선호한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그걸 잊고 대통령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선호한다. 그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또 검찰 개혁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에 김 네. 최고께서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예. 변호사 이거 현업에 계시면은 이거 이렇게 검찰 개혁 1년만 해서 유예 기간 뒀잖아요. 1년 동안 수많은 그 오류들이 산적해서 야 안 되겠다 다시 고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제가 아는 법조인들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만 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아니 정말로 지금 놀았어요? 넌 알 거예요 이제. 넌 알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죄 받아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뭐 여러 가지 다툴 쟁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 같은 뭐 형사 사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사. 큰 사건 맡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문제는 이제 그 경찰 상대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이브 방시혁 지금 의장 뭐 수사한다고 지금 경찰로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조사받으러. 네. 과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권 범죄, 저는 이제 그런 금융 범죄 사건 많이 다루니까 금융 범죄 사건은 이게 검사들도 남부지검에 있는 검사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금융 용어가 엄청 어려워요. 금융 전문 팀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뭐 각종의 무슨 뭐 콜옵션 무슨 옵션 뭐 각종의 뭐 여러 가지 뭐 드래그 얼렁 태그 얼렁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검사들도 어려워하는 수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검사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부지검에 구치소에 있는 그 금융 사기꾼들을 자기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계속 불러. 그래서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금융 사기꾼한테 물어본다니까 조언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수법이 계속 발전을 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막 주가 조작하면 막 주가를 올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주가 조작도 엄청 많고요.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전환 사채에서 전환 가액을 낮춰가지고 그렇죠. 행사 가격 낮춰서 네네. 자기들이 지분 취득하고 이 수법을 쓰면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내기가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예, 제가 인버스 옛날에 이런 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옛날에 그 금융 사건 관련돼서 금융 피해자들 대리해가지고 엄청 복잡합니다, 진짜. 예. 경찰한테 가서 고소장을 냈어요. 금융 피해를 입었다. 우리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수백 명 있으니까 그래서 내서 이제 경찰한테 갔더니 그 경찰이 이거를 이게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럼 팀장님을 좀 만나 뵙자.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갔어. 또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일단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애당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치 경찰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하고 10등하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야. 그러면 경찰 전체의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안 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상 검찰이 더 많이 그런 수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안 된다니까요.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노력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거와 똑같아. 반 10등한테 너 노력하면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어? 못 맞아요.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속도 조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네네네. 검찰 개혁을 시작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1년에 형사사건 접수되는 게 160만 건이에요. 그러면 16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 지금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안착 안 돼도 돼요. 왜냐? 검찰이 하든 경찰이든 할 수 있는 걸 공수처가 가져올 수가 있죠. 공수처가 안 하면 검찰, 경찰이 어차피 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조직은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 좀 더 그걸 단축은 해야 되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 검찰이 그걸 못한다? 그럼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수사 이제 인지수사 검찰이 했던 중요 권력 수사는 다 검찰이 했었거든요. 일부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검찰한테 의뢰한다. 앞서 주가 조작 같은 게 그래요. 검찰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경찰에 의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경찰은 의뢰를 못 받으니까 못 해봤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제 관련 수사는 최소한 5, 6년간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특수수사랑 형사의 보안수사권을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을 얘기하면 형사 피해자들이 경찰은 지역에 연계된 게 많아요. 그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는 업무상 워낙 13만이 곳곳에서 같이 정보도 듣고 하다 보니 쭉 돼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2천여 명과 수사관 3, 4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스폰서도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폭넓게 육착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형사 피해자가 만약에 힘 있는 사람, 정치권이든 대기업이 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분들은 알아서 경찰한테 계속 자기 사건 빨리 처리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 없는 사람들은 검찰이 예를 들어 불송치됐다? 검찰이 챙기지 않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피해 보시는 게 많죠. 그리고 검찰은 그 사건들만 쭉 나온 송치된 사건들이나 또는 불송치됐다도 자기가 봐야 되는 사건을 보겠지만 경찰은 수사하다가 옆집에서 개 잃어버렸다면 개도 찾아줘야 되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능과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경찰 수사가 온전할 수 없는 게 있고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검찰이 그럼 어떻게 하냐. 검찰에 대한 통제기관을 만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경 얘기만 나오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아주 간단히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자면 네, 해주세요. 사실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 개혁이라는 이름은 좋는데 그게 개악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는 첫 번째, 야 그렇게 해봤자 결국 소용없다. 뭐 바꿔봤자 지금 검찰 개혁해봤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거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개혁했을 때는 더 위험해지는데 우리 사회가 그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더 커져.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진다.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게 과거서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온 질서를 잘 보완해 가면서 가자는 게 보수의 가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건 그런 단계 없이 뭐 혁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속 개혁해 나간다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당도 조금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계속 우리 나름대로의 보완책들을 마련해서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은 우리도 좀 그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 이번에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에서 법안이 나오면 국힘에서 좀 동의 좀 많이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그 법안을 그럼 상정당에서 한번 네네, 근데 저희는 이게 이미 얘기해봤자 거의 잠깐만요. 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인증 받았어요? 네. 아니 뭐 인증 인증을 받아서 유튜브 나오는데도 뭘 인증해요. 아니 어떻게 좀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 대표님한테 인증 받아야죠. 그 인증 얘기 좀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인증에 원래 있었나요? 네, 내용 없는데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대본에 없는 거. 아니 좀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 뭐 언론 통제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 같은 유튜브를 만약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내는 의견과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게스트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까지 연락은 안 하겠지만 뭐 이렇게 지상파 방송에서 그러면은 방송을 못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관재 대변인께서는? 글쎄 아직까지는 저에 대해서 하차 통보를 한 방송사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그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시청률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아니 하고 그거 있다. 바로 하차시키는 것도 방송국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데가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다들 제가 아시겠지만. 방송국에 오래 있어봤으니까 그걸 좀 아는데 오히려 더 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겠죠. 의견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당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온다. 신경은 좀 쓰이죠. 여당이면. 근데 제가 있던 야당이니까. 쪽에서는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 근데 무시해요. 왜냐면
일단 언론으로서 자존심이 그건 허락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사례를 보면 몇 개 방송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이분 보수 참칭 패널에다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장성철 소장이 걸렸어요. KBS 잘렸고요. 그래요? YTN 잘렸고 종편 몇 군데 잘렸고 그렇군요. MBN 잘렸습니다. 일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당일 때는 그런 게 좀 먹히죠. 근데 그것도 일부 매체만 먹혀요. 그때 아마 전 매체의 미디어 특위에서 보수 참칭 패널 쓰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상당수 다른 방송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지금은 근데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그리고 크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여야의 대립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가 얘기했대로 뭐 내란을 두둔하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방송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딱 볼 때 신경 써서 일부 정말 극히 일부의 종편에서는 신경이 쓰일 거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네. 그리고 방송법 5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를 해서 만약 오면 제가 볼 때 여기 어긋나는 분은 김민수 최고위원이에요. 일단 어긋납니다. 방송법상 출연시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요? 앞서 얘기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회 뭐 성적 그러니까 성별 또는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까지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근데 그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다 엮여 넣으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일단 5조가 뭐냐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5조 1항입니다. 네네. 존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인증한 패널이 이걸 존중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직접 이제 방송에 나오시고 저는 뭐 계시니까. 일부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 아직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가 섭외를- 만약에 미인증 패널이 된다면 네네네. 제가 인증 패널과 미인증 패널에 저는 항상 경계선에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면접 보는 거예요? 저 인증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어떻게 게 되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여튼 정의원 대표가 갑자기 정원재 대표가 인증 나가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도 어쨌든 아니고 사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죠. 미디어 네. TV에서 올 3월에도 한 20여 명 정도의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방송국에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섭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강압적이거나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의 인물이 우리 당의 매니지먼트네요. 우리의 이런 연기자들이 있으니까 써주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네. 이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인증- 정원재 대표님 제가 포함되지 않을 인증서 수 있군요. 뭔데요? 참, 네, 뭔데요? 제가 이거 수박한테 이런 거 받으려니까 여기 훌륭한 패널 인증함. 수박한테 이런 거 받으려니까 수박이라고 하지 말래요. 샤인머스켓이라고 해달래잖아요. 샤인머스켓이요. 저는 비신한다고요. 뭔 내용인데요? 아니 훌륭한 패널로 인증했다고. 소장님 인증이란 저 단어가. 워터멜론 좀 써주죠. 워터멜론. 워터마크 말고 워터멜론을 찍어주죠. 실물로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인증제가 가당키 나는 얘기입니까? 뭐 그냥 뭐 그냥 권유도 법적 할 수 구성도 있잖아요.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급하다. 그 본인들의 어떤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 어쨌든 그나마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제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러면 좀 멀쩡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좀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에 아주 인상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광재님은 시청률에 큰 몫을 하기 때문에 방송사 쪽에서도 자르긴 힘들 듯. 야 이거 아, 이거 우리 정확하게 가족인가? 안 좋은 댓글들도 좀 우말고 읽어주세요. 직진님, 우말고 직진님. 만수님께서 국힘당은 정광재 대변인 좀 인증 좀 해줘라. 해줘라라고.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십시오. 예, 다운 게시판 또 주사 들어갔으니까 예, 아주 조심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쥐백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샤인머스켓이 맛있어 보여서 몸에 몰에 들어갔다가 언양불고기를 충동 구매했습니다라고 샤인머스켓 보러 가셨다가 언양불고기 충동 구매하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재수님께서 또 계좌 후원 3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만수님께서 국민 정원재 대변인 인정해줘라 질문을 또 주셨다고 하고 예 이렇게 댓글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인증을 안 해주면은 방송국에서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목소리 예. 다른 목소리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에요. 예. 뭐라는 게 이제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골프 칠 때도 오케이를 기준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뭐 먹갈치냐 은갈치냐 아니면 뭐 퍼블릭 같은 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오케이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뭐 해당 수학 행위야. 문제, 수학 문제처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뭐 이렇게 지도부가 한 결정에 대해서 이게 민심과 조금 어긋납니다.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해당 행위인가? 아니 오히려 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해당 행위고 누군가에게는 충당 행위죠. 당에 충성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시는지. 아니 근데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 당이 그럼요.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다른 의견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네. 저희는 물론 이준석 대표가 대주주 이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이든 이준석 대표든 어쨌든 당의 대표 주자이고 정치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모인 건 맞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오타니 같은 선수라고 하면 우리 구단에 그럼 그런 주요 선수가 맹활약을 하고 앞에 나서고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포수나 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목소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경시하는 곳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드리는 네네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소리가 나온 게 당연하죠. 민주당에서도 검찰 개혁 얘기 나오면서 이거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의견도 나오고 아니면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서 협의를 이루고 정확하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헤쳐나오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안 돼 인증 못 받아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광재 대변인 좀 많이 좀 써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혹시 같습니다. 뭐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럼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보수 패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합리적으로 또 재미있게 또 정치나 시사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 즐겁다는 말씀까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네요. 자 여의도 너머 채널 내 쇼핑몰 여러 품목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저녁에 시사 정치 프로그램 보시면서 간편하게 안주거리로 먹을 수 있게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29,900원이라고 하니까 아마 4kg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몇 킬로였죠? 아까 2.5kg. 2.5kg나요? 2.5kg에 29,900원. 샤인머스켓 많이. 이게 근데 알이 튼튼해서 맛있죠? 실에서 계속 드세요. 맛있어요. 한 5개 먹으니까 배불러요. 네, 박성태 지금 실장님은 계속 드시고 계세요. 저 위에 저 다 먹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도 좀 먹었는데 저도 네. 왜 안 먹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뒤쪽은 좀 먹었어요. 그런 뒤집어 어제 놓으신 거군요. 2인 최고는 이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있을 한 송이를. 거예요. 저 사실 먹고 싶은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못 먹고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한번 저희 얘기 먹어보도록 끝났으니까 많이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드시죠. 알겠습니다. 세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